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교재 530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어지는 단원 상가임대차 경매해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자, 교재 530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를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부릅니다. 주택임대차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또 민법에서 하나 나오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베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하나, 그리고 민법에서도 하나니까 이 단어는 모두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반드시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뜻이고,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출제도 되니까 중요하지만 생활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법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민법에서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법 조문에 충실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 두 과목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훨씬 재밌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과 중개사법을 합쳐서 여러분들은 솜씨를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되고 생활법률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교재 530페이지 제3절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출발을 하는데, 제목이 중요하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는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간을 임대차라 합니다. 그때 보호를 한답니다.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때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기를 세금을 보호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날쌔입니다. 또 임차인의 딸을 보호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뭐가 보호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이 중요하죠.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근데 보증금만 보호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오늘 보증금 내주면서 비반 안 몰아치는데 내일 나가세요. 이것도 좀 웃기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가 보호돼야 된다? 기간이 보호됩니다. 기간. 자, 그러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기간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이제 수업이 돼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목만 가지고도 크게 전달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는 법이다. 개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크게 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합니다. 제목 딱 잡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이 보호를 되려면 교재 제일 하단 530페이지죠. 제일 하단 보호 대상 중요하죠. 제일 밑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줄 거 씁니다. 사실상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거기 줄 거 놓고 사실상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 한마디가 오른쪽에 531페이지부터 쫙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것은 형식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이 아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게 주택이죠. 근데 공장은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공장 안에 기숙사를 고쳐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보호됩니다. 그 말을 사실상 주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여관이나 여인숙 가보셨나요? 여관이나 여인숙은 숙박시설이잖아, 그죠? 그것을 고쳐서 살고 있으면 당연히 보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 위에서 한 넷째 줄에 보시면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살림만 살면 보호해 줍니다. 그런 거 줄 거 넣으셔야 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옥탑방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2층에 대충 무허가로 지어진 방에 새 살아도 이 법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도 보호되고, 거기 동그라미 3번 별표하셔야 되죠. 이 상단에. 자,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니까 다 된다 그래 놓고는 일시 사용을 위한 여관, 호텔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제외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몇 개 더 적어봐요.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살림 사는 집 이런 것들은 보호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끝에 민박집, 콘도, 펜션,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4번 미등기 전세도 준용된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허가 받았거나 무허가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세도 준용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읽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넘어가서 532페이지. 자, 1번, 2번, 1번 가운데 외국인은 보호될까요? 하면은 외국인도 된다.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인들 많이 살림 사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도 보호받습니다. 바로 밑에 2번 법인 동그라미 놓고 옆에 줄 거 씁니다.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 법인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코롱 주식회사라는 법인에서 수원에 아파트 한 채를 새 얻었습니다. 코롱 주식회사가 왜 얻었는가 하면 지점장 사택으로 쓰려고. 자, 그럼 아파트 한 채를 새 얻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법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 자연인만 보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보호를 안 해주는데 되는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중요합니다. 거기 법인에 한 4째 줄 내려오면 다만 찾았나요? 별표 탁 찍으시고 줄 쫙 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까지 줄 거 놓고 이 3개 법인은 보호해 줍니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데 보호되는 법인 뭐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말로 LH공사 그럽니다.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인정해준다까지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해주는 범위를 보셨다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533페이지 자 3번의 보호 내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죠. 자, 보호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하고 뭐를 보호한다?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기간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교재는 보증금부터 적어놨는데 순서는 관계없이 자 1번 내려오면 임대차 존속에 보호해놓고 1번 주택임대차 기간을 보호해주는데 기본 2년이 보장된다. 찾았나요? 기본 2년에 줄 거고 바로 밑에 법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법조문 줄을 쫙 끄면서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역시 또 별표합니다. 다만 줄 거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줄 거 드렸고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세를 얻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제대하면 써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당신이 6개월만 살려면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세입자인 여러분은 알았어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가 놓고는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줄 건 거예요.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다. 그를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럽니다. 지금 이 지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저 세입자가 2년만 살겠다고 오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행히 약속한 대로 2년 만에 비켜주면 다행인데 만약 2년을 주장해버리면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제대한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된다? 마당에서 자야 되는 수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 조문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때 임차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임대인은 이라고 시험에 한 3번 놓습니다. 3번. 그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단은 2년으로 무조건 봐준다 그랬죠, 임차인은. 그런데 바로 밑에 큰 2번. 묵시적 갱신, 별표 탁 찍으시고 다른 말로는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봐준다 그랬습니까? 2년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럼 2년이 되면 이제 기간이 끝날 건데 집주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로가 갱신행 거절의 통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그렇겠죠.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니 나갈랍니까?
더 있을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는 있고 싶다 아니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서로가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갈로 익힌 문제에 잘 들어옵니다. 밑에 교재가 있지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왜 둘 다 말이 없을까요? 입이 무거워서 둘 다 말없이 연장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 일어나는데 그때 조건은 전 조건과 똑같이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를 뭐라 부른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임차인은 그 다음 중요하죠.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임대인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자, 주장을 하면서 당장 보증금 내놓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 까지 익히시면서 더 중요한 게 임차인은 2기의 차임대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갈로 익힌 문제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을 보셨는데 자, 이제 드디어 내려가면 534페이지 원래 반드시 출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단에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별표 탁 찍어 놓으시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런 뜻입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자, 지금 주택임대차는 일단 2년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자, 2년 말없이만 서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그랬다면, 원래 여러분들한테 도입되어 있는 게 뭐가 도입되어 있는가 하면,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나는 더 있고 싶다 할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있고 싶다 할 권리를 뭐라 부른다?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권리가 만들어졌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 법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구를 하는데 몇 년을 요구하느냐 하니까 한 번에 하나여 2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뭐라고 부른다? 원래는 2년 살 수 있었으니까 더하기 2년. 그래서 2 플러스 2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었다면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세를 준다면 세 주면 저 세입자는 최소한 4년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내가 들어가 놓고 무조건 2년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2년을 더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플러스 2 제도는 굉장히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입자를 도와주는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2년에서 2년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아예 채를 줄 때 4년치 월세를 다 올려서 받는 개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세금이 폭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도와줄 거라고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세입자를 아프게 만드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 법은 없앤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갱신 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에 한해서 2년을 갱신하는데 바로 밑에 3번 자, 법조문 봅니다. 거기 6조 사망의 1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의 전단의 기간에 대해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줄 것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다? 밑에다가 거절 사유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거절 사유 9가지는 이리저리 저리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출제됩니다. 한 문제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조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거절 사유 거기 1번부터 밑에까지 9번 쫙 보이시죠? 왼쪽으로 착 묶어놓고 옆에다가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 사유 9개가 있는데 자, 이 9개를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딱 보면 아, 세입자 임차인이 잘못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답니다. 2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세입자가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는 2년을 더 있고 싶다. 그럴 수는 없다. 그죠? 그 2기의 차임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6, 7 쭉 보시면 전부 임차인이 잘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답니다. 세 산다고 들어놓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바다 얘기가 뭐죠? 게임방 이런 걸 아파트 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죠? 그래서 2, 3, 4를 잘 보는데 특히 중요한 거 8번 다시 별표 찍고 줄 쫙 긋습니다. 8번 임대인 집주인이죠.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봐요. 원래 보증금 1억에 월세 50으로 살았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으로 사는데 지금 전세 물건이 없어서 월세를 100만 원 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2년 사는데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당신 이번에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이 나는 더 있고 싶다 할 권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권리가 만들어졌는데 집주인은 이게 나가세요 하니까 거절할 사유가 없잖아요. 지금 임차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면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문이 도입이 됐습니다. 임차인의 직계 존비속이니까 임차인은 아버지, 자식 이거를 존속이라 그래요. 세로로 존속. 옆으로 형제 자매를 비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 들어와서 살겠다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도입됐다는 걸 별표를 딱 찍으셨고, 그런데 사실은 이래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월세 지금 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가 막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내고 월세 100만 원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고 사실은 자기가 안 들어가고 제3자가 세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입었다?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단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연결해서 짚으셔야 되죠. 자, 오른쪽입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상단에 6번 보시면 자,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내가 손해 입었는 걸 물어달라는데 물어줄 사람 잘 없잖아. 그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줄 걸까요? 다음 각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큰 금액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별표를 딱 찍는데, 자, 무엇의 큰 금액입니까? 하니까 1번.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두째 줄입니다.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 말은, 자, 원래 나 그대로 있었으면 원래 50에 살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나가라 하는 바람에 나가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그럼 손해를 얼마 입었다? 50만 원. 그것의 석 달치, 5, 3, 15, 150만 원보다 큰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산한 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사임 간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그 차익이 50만 원이면 2년 치면 한 720만 원쯤 되겠지. 그거보다 큰 금액. 세 번째, 바로 밑에 제1항 8호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안 나갔더라면 이사비 안 들었을 거 아니나, 그죠? 이사비 한 100만 원 들었고, 이사 나가다가 냉장고 떨어지는 바람에 깨져가지고 또 200만짜리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 게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리고 또 이사하다가 김치 냉장고 엎어지는 바람에 김치가 다 쏟았다네. 그럼 그런 손해도 만들어졌겠지. 그럼 이런 1, 2, 3의 손해보다 큰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금액을 딱 특정하기는 어렵죠. 무슨 손해, 냉장고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사비가 얼마나 나온지 이거 다 잡기는 어렵잖아. 그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물을 거고, 이런 거보다 큰 금액으로 한다. 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작은 금액으로 한다, X.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의 좌표를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간에 대한 보장 절차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드디어 4번 대항력이 만들어졌고, 옆에 별표 100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100개라는 말은 100% 나온다 이 뜻이에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어차피 별표 100개 하니까 계속 앉아서 별만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별에다가 100성 딱 해놓으셔야 돼요. 100% 출제되는데, 자,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공부하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틀리거나 대항력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이 있어야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출발을 하는데,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발생 요건 역시 별표해 놓으시고,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 주택의 인도에 동그라미
옆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민등록의 동그라미 그 이 길부터 이 길을 옆에 다음 날이라고 돼 있죠. 다음 날의 동그라미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출자 끊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것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금 대항력을 읽어드렸는데 쉽지 않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첫째 주택을 인도받고 그 말은 이사하고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부터다 라고 시간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지금 줄 거는 게 뭐다?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줄을 것이었잖아. 그죠? 자, 그게 쉽지 않은 표현을 이 그림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집을 팔면은 매도인이다 그러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집주인을 임대인 그럽니다. 이 아파트에 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 그럽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 갑은 자기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고.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병이라는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그죠? 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고 못 판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죠? 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을 보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파트를 샀는 사람, 새로운 주인 맞습니까? 그를 신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이 아파트를 샀는 사람, 병은 왜 샀을까요? 사고 싶어서 샀겠지. 아니면 가격이 싸서 샀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들을 주려고 샀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그런데 보통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서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가보니까 거기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야, 당신은 내하고 계약한 적은 없잖아. 전 주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가시오. 이래버리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를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언제 팔릴지, 팔리면 나가야 될지, 있어도 될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거가 얼마나 불안해요. 애들은 내일 모레 계약하는데 당장 이사 나가시오. 그럼 그거 어떡하란 말인데 지금, 그죠? 이런 불안함을 해결해 주려고 국가가 임차인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항할 수 있다는데 뭐가 대항합니까? 여러분이 임차인하면 뭐가 대항돼야 됩니까?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란다고. 임차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지금, 그죠?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한다. 그를 뭐라 부른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이나 상가임대차를 배우신 분이 지금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거나 대항력에 대해서 더듬더듬거리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보호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차인 입장에서 뭐를 주장해야 되는지를 이해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이를 대항력이라 하는데 자, 조금 넓게 한번 봅시다.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매도인. 이 사람은 샀으니까 매수인 그렇게 부르겠지. 시험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그게 대항력이잖아. 그죠?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온데 이거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내용인데 무슨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웃기네 하고 X 탁 찍으시면 내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수자가 누구냐 하는 의식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하니까 매수자죠. 만약에 이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는 상속되었겠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자식이 하나 있다고 보고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 맞죠?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처분됐습니다. 오늘 3교시 경매 수업할 건데 왜 경매됐죠?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처분됐겠지.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낙찰 받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경락인이라고 부르고, 경락인이 새로운 주인 맞습니까?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의 모습에 따라서 매수인, 상속인, 경락인,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다 적으려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확 묶어서 이를 뭐라 부른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교재 줄 끊는 게 그 3자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약은 누가 했다? 갑하고 을하고 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3자죠. 그래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줄 끊는 개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저 3자에게 보증금도 돌려받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교재 한 장 넘기시면 536페이지. 자, 제일 상단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법 조문으로 표준말로 대항력이 뭐냐 하니까 내용 위에 가면 줄 걸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표준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자들은 어떻든 물건을 받은 자는 맞죠? 양수인이잖아. 그죠?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항력은 양수인은 하면 이 사람이 쫙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했으니까 보증금도 이 사람들이 내줘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대항력. 이 법조문의 표준말의 대항력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게 대항력의 전체 모습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이제 이 법이 출발을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주택이나 상가를 배우신 분이 대항력에 대해서 다 잘 모르고 있다. 아니면 문제가 틀린다. 그러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항력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이사를 하고 1월 2일 전입신고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게 하면 답이 얼마? 두 개가 이루어진 다음 날 1월 3일 0시부터 이러면 되겠죠. 자, 다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1일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때 저당권도 들어왔다. 대항력이 빠르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빠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1월 3일부터 맞죠? 저당권은 언제 들어왔다? 1월 2일. 누가 빠르다? 저당이 당연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주면 따라가면서 체크하면 된다고. 자, 다시 1월 1일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날 저당권도 들어왔다. 이렇게도 들어오겠지. 어느 게 더 빠릅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지.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잖아, 지금. 그죠? 다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1일 이사를 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하고 1월 3일 저당권이 들어왔다. 자, 누가 빠르냐? 이렇게 물으면 누가 빠르죠? 자, 1월 1일 이사와 1월 2일 전입신고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1월 3일이죠. 저당은 언제 들어왔고? 1월 3일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은행은 아무리 빨리 열어도 9시 돼야 문 열죠. 그러면 대항력은 오전 0시부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빠르다. 그래서 이 오전 0시라는 시간이 있다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이건 판례예요. 자, 그럼 이제 이사는 이렇게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날짜는. 두 개 다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추는데 시험에서 1월 1일 이사를 하고 이렇게 1월 2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러면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서 1월 1일 이사하고를 안 적어준다니까요. 그냥 1월 2일 전입신고를 하고 해놓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가면 이사가 안 보이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 이건 이사는 언제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날 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입신고한 날을 이사한 날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가 정확하지 않다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20년 전부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이사 들어온 날짜 기억합니까? 잘 못할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하여튼 그러면 또 이사 들어온 날짜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 못하지. 알 이유가 없으니까. 1년 돼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20년 된 분도 이사 날짜를 아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이사 오고 제사 지냈거든요. 그러면 또 알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사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불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내일 책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걸상 갖다 놓고 하나씩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사 날짜가 언제인데 애매하다는 느낌은 오십니까? 그래서 이사 날짜는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직장인들이 그죠? 이사를 가려면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돈 5만 원 주고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좋습니다. 이래요. 근데 직장인들이 수요일 날 이사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날 나 이사하기 어렵는데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요일 날 전기밥솥을 하나 갖다 놓고 토요일 이사 가면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수요일 전기밥통 하나 갖다 놓고 토요일 이사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 이사한 날짜가 수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날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주면 따라가면 되는데 없으면 전입신고한 날을 이사한 날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대항력은 절대로 유지 못해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울 강남 역삼동 17번지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A동 1101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대항력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못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니 글자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제3자의 이익을 너무나 크게 해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3자를 손에 입히는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경락인을 기준으로 자, 이 사람은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자기가 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1억을. 그죠? 그러면 내가 1억까지 내줘가면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겠다? A동 1101호로 지금 해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101호에 대한 주민등록을 떼보면 이 사람이 있다 없다? 101호에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101호에 전입신고 돼 있는 자가 없구나 하고 대항력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아파트를 턱거덕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리 빵긋빵긋 웃으면서 야, 줄 하나 더 꺼여서 그렇지 그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봐준다 이 말은 이 사람 돈 1억 내놔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자의 이익을 얼마나 해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단 오른 밑에서부터 오른쪽 쫙까지 이런 것들은 전입신고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가 한 장 넘기시면 538페이지 그 밑에까지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주로 이 수업을 많이 할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니까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 들어가는데 좀 헷갈린다. 이건 보호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하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임차인 입장에 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A동 101호로 똑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어. 5기 공무원이 A동 1101호로 적었다. 이거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안 되겠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자,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면 인정해준다. 또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식구들이 이사를 들어왔죠. 그럼 부인이 한 사람 있고 아들, 딸이 있다고 칩시다. 네 식구가 들어와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 6개월쯤 지나서 임차인이 지방으로 발령납니다. 그러면 또 6개월 만에 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지방으로 이사 간다는 게 안 쉽죠. 임차인만 가고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나 우리끼리 그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딸이 있습니다. 고3짜리 딸이 원래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3이 가서 원룸이나 뭐 하나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는 딸내미 것만 돼 있어요. 이거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 익히셔야 된다고.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전입신고가 안 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이제 40년 된 법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냥 넘기시면 드디어 40페이지 이제 대항력을 정리가 됐다면 임차보증금의 보호로서 첫 번째 기준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따라옵니다. 우선변제권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 줄 쫙 긋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해준다 라는 권리인데, 자, 이제 대항력은 정리가 됐으니까 보증금으로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우선변제권은 그 하단에 내용이 있지만 대항력은 기본이에요. 대항력 있으면 보호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확정일자인을 탁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지금 읽었죠?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 그를 우선변제권 이렇게 부르고,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내 뒤에 누구보다도 먼저 하는 권리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에요. 5억. 그럼 전세 보증금 5억이면 사실상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근데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그럼 새 아파트는 다른 권리가 없다고 보고 내가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하나 탁 찍어 놓으면 뇌 뒤에 어떠한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내부터 제일 먼저 보장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 확정일자.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있으니까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조문 밑에 찾았습니까? 자, 우선변제권의 내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시 줄 한번 끕시다.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후순위라는 말이 항상 들어온다는 걸 짚으셔야 되고, 자, 바로 밑에 2번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 방금 다 했지만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기본이라 그랬어요. 대항요건의 동그라미.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줄 딱 꺼놓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때 확정일자는 어디서 찍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실무에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민법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실무적으로 물으니까. 자, 오른쪽 541페이지. 541페이지 중간에 4번 확정일자부라는 거 찾았습니까?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데 바로 밑에 법조문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제3조 2항의 확정일자는 줄 하나 끕시다. 주택소재지의 면, 동, 주민센터 계속 줄 것입니다. 시, 군, 구 둘째 줄을 바꾸어서 출장소 보이죠?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또는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한다. 그때 공정인 하는 말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편한 데가 어디죠? 면, 동사무소가 제일 편하겠죠? 봐요. 이사를 딱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확정일자를 찍는 기관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시공고, 출장소,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등에서 도장을 딱 받으면 확정일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또 한 장 넘기셔서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관련되는 거 가볍게 보시고 그 있는 내용들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 중간에는 이제 우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544페이지 두 번째 권리로서 제일 하단에 보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찾았습니까? 거기 최우선 변제권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옆에다 왕별 딱 그리셔야 돼요. 자, 우리 중개실무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최우선 변제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합니까? 하니까 수험생들이 잘 틀립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중요하고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시는 개공사들이 거의 다 틀립니다. 50%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권 있고 최우선 변제권은 곧 짚어드리겠지만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 들어오고 다른 담보 물건이라는 말은 선순위거나 후순위거나를 따르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이를 다른 담보 물건자에 우선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대항력에다가 소액 임차인이어라 그랬지. 대항력에다가 소액 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여러분 틀리죠. 그래서 조건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대항력은 진하게 설명했고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니까 소액 임차인이 얼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의 소액 임차인은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오른쪽 표 보셔도 되지만 한 장 더 넘기면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547페이지 제일 상단에 표 2021년 5월 11일 찾았습니까? 거기 날짜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크게 현재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소액 임차인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그 표를 보니까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는 이렇다. 밑에 서울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해주겠다. 찾았습니까?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을 과밀권이랍니다. 수원, 안양, 평촌, 일산 이런 데입니다. 용인, 과밀권역은 얼마? 표 볼 줄 알겠습니까? 과밀권은 얼마죠? 옆에 표를 보니까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 이하라는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4,300까지 최우선 해줍니다. 그 다음 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광역시는 얼마? 7천만 원 이하일 때 2,300까지 최우선 해줍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해준다. 우리는 이것을 소액 임차권의 범위다 이렇게 부르는데 숫자가 좀 구질구질하죠. 구질구질하지만 여러분들은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업할 지역이 대체적으로 서울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얼마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원도 홍천은 얼마일까요? 강원도 홍천은 기타 지역이겠죠. 거기 서울 과밀권 광역시가 아니니까 6천일 때 2천인데 강원도 홍천은 얼마인데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홍천에 중개사 시험 100명도 안 치는데 그거 물을 이유가 없죠. 40만 명 원서 내는데 20만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것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 5월 11일부터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를 최우선 해준다. 까지는 짚으셔야 되는데 자, 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이 시험에서 안 나오면 그만인데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준다. 2번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은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교재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보시면 교재 545페이지 일단 제목에 줄 한번 꺼봅시다. 거기 545페이지 제일 상단에 2, 3하고 3의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545페이지 찾았나요? 위에서 넷째 줄 좀 되죠. 자, 줄 것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 2분의 1 범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거 줄 거고 별표. 그리고 하나 더 넘기시면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 거기 참고 해놓고 첫째 줄에 줄 쫙 껐습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될 당시의 임대차 보호법 기준을 적용한다. 찾았습니까? 거기 줄 거놓고 그게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적었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기를 최우선 변제권이 중개 실무에서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데 최우선 변제의 조건을 보시면서 안 나오면 그만인데 만약에 이 파트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얼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해준다. 그 다음에 줄 것이 없는 거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오늘 꼭 좀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은 그림을 따라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2분의 1이 범위라는 건 이겁니다. 따라 그리지 말고 봅니다. 이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러분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항상 여기는 어디다? 라고 전달해 주겠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세입자가 1억 5천에 두 가구가 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이 1억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 처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억이라는 대금에서 누구보다 먼저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잖아. 그죠? 그럼 이 세입자들은 얼마씩 최우선 변제를 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물으면 답이 얼마? 문제는 이해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고 세입자가 1억 5천에 두 집이 살고 있어요. 두 가구가. 근데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됐다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에서 다른 담보물건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게 최우선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1억 5천씩 있는 사람은 얼마씩 최우선 될까요? 답은 2,500, 2,500이에요. 자, 이거를 못 찾아내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1억 5천일 때는 5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2,500입니까 하면 1억이라는 대금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2분의 1의 범위라고 이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 2분의 1이면 얼마? 5천이잖아. 5천 가지고 5천, 5천씩 해줄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두 집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2,5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시죠.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이면 항상 5천만 원까지 최우선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그 무조건 X라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도 했고 현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친구가 있거든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이면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5천만 원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 된다고요. 만약에 5천만 원 된다 했는데 지금 실제 얼마 나왔다? 2,500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0 자기가 물어줘야 돼. 무조건 5천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지? 그래서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얼마? 2분의 1의 범위라는 걸 일단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뭐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왜 굳이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집이 경매 처분됐다라는 말은 1번에 국민은행 저당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경매 처분됐지. 자, 그런데 이렇게 낙찰됐는데 최우선 변제를 다 해줘버리면 1번 국민은행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기겠죠. 금융기관은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니는 한 푼도 받지 말고 손해봐라. 그러면 이 나라 경제가 절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악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악용이라는 것은 자, 이 집이 지금 경매 처분되었다 그랬죠.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경매가 될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집주인이 제일 잘 알죠. 자기가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아놓고 지금 이자도 원금도 하나도 안 갚았어. 그러면 곧 경매 처분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잘 알고 있으니까 방이 4칸 있다고 치고 친구들아 모여라 이사와 전입신고 갖춰놓고 이불 보따리 갖다 놓고 전부 1억 5천으로 계약을 하면 5천을 최우선 해줘버리면 또 국민은행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있을 거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 2분의 1의 범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조건은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을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해만 합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여기 서울에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용인이나 분당에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라 그죠? 자기가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언제? 2022년 올해죠. 2월 1일 보증금 1억 5천을 갖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이사를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2021년 작년이죠.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멀리도 가지 말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언제 이사다 갔다고요? 2022년 2월 1일이면 이달 초에요. 지금 3월 1일이지만 이달 초에 보증금 얼마? 1억 5천을 갖추고 이사를 갔는데 이 아파트에 선순위 담보가 작년 2021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택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가면 이게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세가 한 3억은 되니까 내가 1억 5천에 들어갈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일본에 저당이 국민은행에 얼마 있다?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은행이 돈을 못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경매 처분하겠죠? 그러면 3억짜리가 경매되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나왔다 치고 2억 5천에서 1번이 얼마? 500만 원 주고 내 거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는 지금 거죠. 이런 주택은 안전한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순위에 대략 국민주택자금대출 6, 7천만 원 보통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주 안전한 집인데 집은 안전하더라도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여기 1번 저당권에 국민의 돈을 못 갚아주면 국민의 경매 처분하겠지. 그러면 나는 최우선 변제는 얼마를 받을까요? 알고는 살아야 되잖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죠?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언제 들어갔다? 2022년 2월 1일 이달 초 한 달 됐죠. 보증금 얼마? 1억 5천에 이사를 들어가는데 그 주택의 선순위 담보가 2021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이 돼 있답니다. 나는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다?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억 5천이면 무조건 5천만 원 됩니다. 이제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왜 한 푼도 못 받습니까? 하니까 방금 했잖아요.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죠? 선순위 담보 언제 돼 있다? 2021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돼 있죠.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일 때 5천은 언제부터 해주는 거죠? 2021년 5월 11일부터 적용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1월 1일이면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럼 1월 1일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표를 주면 표는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546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546페이지 하단에 2번. 자,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담보 물건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그러면 2021년 1월 1일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서울 것은 줄 하나 꺼요. 여기까지는 반호해야 돼요. 서울특별시는 얼마? 1억 1000일 때 3,700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줄 하나 꺼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 봐요.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때는 서울에서는 얼마다?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3,700까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준다는 것을 국민은행이 알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법이 딱 바뀌면서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를 제일 먼저 해줘버리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불이의 손해를 보는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알고 있을 때는 1억 1000일 때 3,700이었잖아. 지금 표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일자를 따지면 국민은행의 기준은 1억 1000일 때 3,700이었으니까 나는 지금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 1억 5천에 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기준을 넘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주택 이사를 갔는데 자 다시 여기 집에 2022년 올해죠.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최우선 변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아니고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2022년 1월 1일이면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럼 1억 5천일 때는 5천이니까 내가 1억 5천에 가고 있으니까 나는 5천까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소리 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교재는 이하라고 돼 있지 지금. 그죠? 자, 지금 이 내용이 살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 1년이나 공부하고도 틀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50%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암기해 놓으셔야 돼.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 물건 누구보다도 먼저 주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첫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를 일단 암기를 해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월 수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3월 이제 지금부터 3, 4월 이 순환 과정이 가잖아. 그죠? 4,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합으로 한 4번은 더 들 거예요. 시험 때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할 때 최우선 변제의 두 조건을 일단 암기를 해 놓으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또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에서도 이 수업을 계속 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의 두 조건만은 꼭 오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살짝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안 쉬우면 일단 단어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는. 그죠? 여기까지가 최우선 변제의 중개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까지 보셨다면 드디어 548페이지 펴놓으시고 보증금과 차임의 정감 청구권. 자, 이제 보증금을 올릴 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출발을 합니다. 1시간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합시다. 칠판은 이번 시간에는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가하고 비교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